집은 5억 원인데 통장에 생활비가 없다면 QLD TQQQ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은퇴는 불안합니다. 자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없는 것입니다. 50대의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가 5억 원의 집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억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2억 원이지만 대부분 QLD와 TQQQ에 들어있습니다. 5월 생활비는 400만 원입니다. 집 5억 원에서 대출 2억 원을 빼고 금융자산 2억 원을 더하면 순자산은 5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산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5월 400만 원이면 1년에 4,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수익률과 세금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금융자산 2억 원은 약 4년 2개월이면 소진됩니다. 55세에 은퇴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면 연금이 없는 기간은 10년입니다. 5월 400만 원씩 10년을 살려면 단순 계산으로 4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의료비, 자동차 교체비, 자녀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제 필요한 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2억 원이고 그 돈마저 대부분 QLD와 TQQQ에 들어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QLD와 TQQQ가 오르면 필요한 생활비만 조금씩 팔아도 계좌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8년 QLD는 연간 약 8.31% 하락했습니다. 금융자산 2억 원이 모두 QLD에 있었다고 단순 가정하면 약 1,662만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계좌는 약 1억 8,33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1년 생활비 4,800만 원까지 꺼내면 남는 투자자산은 약 1억 3,538만 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해입니다. 2019년 QLD는 약 81.6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락장에서 생활비 때문에 팔아버린 수량은 2019년의 상승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4,800만 원어치의 QLD를 그대로 보유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다음해 약 8,721만 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결과는 매도한 날짜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 생활비 때문에 수량을 줄이면 다음 상승장에서 회복할 자산 자체가 줄어든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매수 순서보다 매도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졌다고 QLD, TQQQ부터 무조건 팔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재취업소득, 임대소득, 배당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먼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5월 생활비가 400만 원인데 연금과 다른 소득으로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투자자산에서 준비해야 하는 돈은 월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1년에 필요한 인출액도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자산 2억 원도 단순 계산으로 약 4년 2개월이 아니라 약 8년 4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확보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 현금성 자산에서 채웁니다. 5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최소 1년치인 4,800만 원을 예금, CMA, MMF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2년치인 9,600만 원을 준비합니다. 이 돈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QLD와 TQQQ가 폭락했을 때 생활비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틸 시간을 사는 돈입니다. 현금 9,600만 원을 보유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TQQQ를 팔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현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성장 자산을 지키는 방어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상승장에서 실행하는 계획된 매도입니다. TQQQ가 크게 상승해 처음 정한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일부를 계획적으로 매도합니다. 그 돈으로 사용한 생활비 통장을 다시 채웁니다. 예를 들어 현금성 자산 4,800만 원 중 1년 동안 3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다음 상승장에서 TQQQ 일부를 매도해 생활비 통장을 다시 4,80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만 따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으로 지나치게 커진 TQQQ 비중을 원래 계획대로 줄이는 리밸런싱입니다. 손실이 큰 해의 생활비 때문에 강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미리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QLD의 계획된 리밸런싱입니다. QLD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장기 성장 자산으로 남깁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무계획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상승장으로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 일부를 현금성 자산으로 옮깁니다. QLD보다 변동성이 큰 TQQQ에는 별도의 비중 상한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TQQQ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상승장에서 일부를 줄이고 QLD와 현금성 자산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과 대출 구조입니다. 집을 반드시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5억 원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 재산세를 내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QLD와 TQQQ를 반복해서 팔고 있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로 매달 150만 원을 지출한다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집의 규모를 유지하느라 성장자산 1억 8천만 원을 팔게 된다면 집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후 현금 흐름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금융자산이 크게 줄어든 뒤에야 집을 조정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반복해서 팔기 전에 대출 상환, 금리 조정, 주택 규모 축소, 일부 임대와 같은 방법을 가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연금과 재취업 소득처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생활비는 미리 확보한 1년에서 2년치 현금성 자산에서 채웁니다. 상승장에서는 목표 비중을 초과한 TQQQ와 QLD 일부를 계획적으로 매도해 줄어든 생활비 통장을 다시 채웁니다. 그런데 대출과 주거비 때문에 성장 자산을 반복해서 팔아야 한다면 투자 자산이 크게 줄기 전에 집의 규모와 대출 구조를 조정합니다. 집을 무조건 팔라는 뜻도 아닙니다. QLD, TQQQ 투자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집, 생활비, 성장 자산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집은 거주를 제공합니다. 현금 흐름은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하락장을 버틸 시간을 제공합니다. QLD, TQQQ는 장기 성장을 제공합니다. 이 역할들이 섞이면 순자산이 5억 원이어도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역할을 나누면 시장이 하락해도 생활비 때문에 성장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의 기준은 집값이 얼마인가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QLD, TQQQ를 팔지 않고 몇 년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집은 5억 원인데 현금이 0원이라면 아직 은퇴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집이 조금 작더라도 2년치 생활비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QLD, TQQQ가 회복할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LD와 TQQQ는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므로 장기 보유 과정에서 큰 손실과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과 대출 상환, 투자 자산 매도는 세금과 연금, 가족의 거주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